목소리만 어느 정도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주면 되겠어요. 지금 그 엄마들한테는 일단은 그 과학 페어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갖다 들었는데, 이거 혹시 학교에서 이게 제목이 나왔어? 주제가? 아니요. 아, 전혀 안 나왔지? 그러면 혹시 작년에 이 대회를 해본 사람? 없어? 우성아 뭐라고? 잠깐만,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서 이제 소리 그 작년에 전혀 안 해본 거지? 초등학교에서는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초등학교 때 해본 적이 있어? 그러면 저기 그 우원이는? 잠깐만요. 왜? 저 이름 원서우예요. 서우원 아니? 아, 이름이 바뀐 거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렇게 된 거. 아, 원서우. 거기 서우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름이 지금 선생님 알고 있는 거하고 바뀐 줄 알았어. 네, 저도 우성이랑 같이 학교. 아, 둘이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팀으로 왔던 거구나. 팀은 아니고 개인전이었어요. 개인전? 그러면 선생님 결과는 물어봐도 돼? 결과? 학교에서 상 받았다든지 그런 결과?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우석이는? 저는 상 받았었던 것 같아요. 아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알려주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작성 요령인데, 사실 이걸 갖다가 이제 중학생들이 이용을 해서 할 때는 좀 편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좀 담기는 측면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매우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들만 여기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막 설명하는 주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선생님은 그릇을 갖다가 줄 거야. 그릇을 갖다가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은 여기서 내가 개요서를 쓸 때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 근데 그 표현에 대한 거를 그릇으로 이렇게 줄 거야. 그래서 그릇에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담는 거에 대한 역할들만 해주면 좀 이게 가볍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감안해서 오늘 수업을 갖다가 들으면 수업이 조금 알차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여기 경상도 쪽은 이제 지금 주제가 나와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서울 쪽은 중등부는 학교 대회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이상할이 많지. 주제에 대한 부분의 핵심은 최근 2월 달에 우리가 있었던 그 트리키의 지진하고 챗 GTP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야. 그래서 인공지능과 지진 이 두 가지에 관계되어진 부분들만 나왔었고, 4월 17일 날 발표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직 대회를 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이제 나왔던 주제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관성은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그릇을 갖다가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줄게. 일단은 선생님이 그 쓰는 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선생님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틀을 써. 예전에 그 이제 주장을 갖다가 담는 부분이 서론 앞에 와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구성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 주장이 앞에 담기면 이 시야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글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의 어떤 논제 방향을 잡기가 매우 이제 좀 힘든 거지. 그래서 주장은 가급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서
결론의 위치를 갖다 시킬 거를 선생님이 권해.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왜 서론, 본론, 결론이냐? 자, 일단은 이 서론 부분이라고 하는 것과 자, 그 다음에 본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 결론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개로 나뉘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 대회를 갖다가 이거 할 때 이제 그 학교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갖다가 다 수거해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쓴 게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이 부분들로 나누는 이유인 거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승률이라고 하는 걸로 따지게 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것 같아. 승률이 80% 이상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틀을 갖다가 올해에도 작년에도 계속 이 틀에 대한 것들을 배워서 우리 제자들이 같이 함께 했었어. 자, 일단 이 서론, 본론, 결론에서 자, 원서우하고 정우성하고 자, 둘이 만약에 쓴다면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이 틀에 우리가 서론 파트에 뭘 넣고 싶어? 만약에 둘이 넣는다면 자, 어떤 주제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이라는 주제가 떨어졌어. 자, 그 지진에 대한 주제가 떨어졌을 때 여기 서론 파트에 어떤 내용을 갖다 넣고 싶은지 짧게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 서우 뭘 넣고 싶어? 지진의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 우성이는? 정의요. 정의. 정의. 또 다른 건? 배경. 배경. 너는 어떻게 그걸 다 알아? 그럼 또 다른 건? 다른 건 없어? 정의하고 배경을 갖다가 아는 것만 해도 너네들 수준이 조금 높다.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정의하고 배경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이야기할 때 잘 안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쓸 때 간단하게 우리가 쓰면 자, 여기서 서론에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은 말 그대로 정의,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거의 뜻이지, 뜻.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배경인데 이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좀 선택을 좀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주제에 따라서 이 배경에 대한 부분의 요소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문제가 된 배경만 우리가 잡는데 자, 문제가 된 배경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뭐뭐가 발달된 배경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가 나타난 배경과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된 배경이 서로 다르게 우리가 여기서 구성이 되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적히는 내용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적을 거란 말이지.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내용을 갖다가 추가해서 여기에 플러스 시킨다면 어떤 내용을 갖다가 더해주냐면 그 문제가 됐거나 나타났거나 발달되어졌거나 이런 소식들이 우리한테 들려오면 거기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는 국가는 아니면 어떤 단체들은 목소리를 갖다가 높여서 그거에 대해 반응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꼭 들어가야 될 것 중에 우리가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적 반응이야. 자, 이 사회적 반응이 세 번째가 되어지고 그 사회적 반응에 대한 이 부분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에 대한 우리가 반응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단체에 대한 부분의 반응도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국가 간의 또 우리가 반응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이 국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국내와 국외의 반응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갖다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정의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배경 적고 그 다음에 반응 적고 하면
이 서론 파트가 마치 본론처럼 돼버려. 근데 일단은 이 개요서를 갖다가 적는 사람이 자기가 보려고 적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적은 걸 보고 평가하는 평가자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적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첫인상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로 적을 때 꼭 명심할 건 본론 같은 서론으로 반드시 첫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본론 같은 서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본론에 가게 되면, 자, 본론은 두 번째지. 자, 두 번째에서 우리가 여기서 적으라고 하면 대부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에 본론은 장단점을 갖다 적으라고 해. 근데 장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여기서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 보통 자, 장단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적으라고 하면 장점이 없는 경우도 있어. 없는 경우는 적지 마. 그리고 여기서 이 단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놓고 보게끔 되어지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는 내용들이 주저리 나오겠지. 자, 근데 두 번째는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적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문제점은 알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또는 현실에서 어찌하고 있나. 예를 들면 만약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비법과 중국의 대비법, 일본의 대비법, 몽골의 대비법이 다 다르단 말이야.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국가 간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안점을 갖다가 찾기 위한 하나의 점검이야.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대안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찾으면 이 대안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찾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안 적으려고 그래. 근데 선생님은 다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 일반적인 대안점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갖다 머릿속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창의적인 대안점도 있어.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올드해. 올드하고 이제 식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하냐면 대안점 제시라는 부분에서는 남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대안점을 갖다 제시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이거는 올해 지금 처음으로 내가 넣었는데 대안점을 제시할 때 창의적인 대안점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이걸 가릴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기술적 대안점에 대한 거를 하나를 갖다 추가했으면 좋겠어. 대안점을 그럼 선생님 모두 다 적어야 될까요? 가능하면 모두 다 찾으면 좋지. 근데 만약에 못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일반적인 대안점과 창의적인 대안점만큼은 꼭 적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가지수가 하나이든 두 개이든 세 개이든 상관은 없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세 번째에 있는 결론에서 자, 첫 번째 주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것에서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그 이야기한 대안점 중에서 내 딱 한 가지만큼은 내가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그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대안 중 자, 한 가지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뭐 한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제안하는 거지. 이게 중요해. 한 번 언급됐던 내용을 갖다 또 써요? 또 써야 돼.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주장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기대 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하는데 기대 효과는 여기는 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일들이 벌어질지를 갖다 우리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이 기대 효과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 말고 선생님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제시하는 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래적 가치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기대 효과를 갖다 적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기대 효과에 포함시켜서 그냥 바로 올려 적어도 상관이 없어. 미래적 가치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 도덕적 윤리적 가치. 자, 근데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 자, 근데 세 번째는 하나가 이제 바로 올해 새롭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기술적 가치 부분이야. 도덕적 윤리적 가치는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딱 단어가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명기하기 위한 법. 자, 근데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일들을 갖다가 하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취업률이나 그다음에 실업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 자, 그다음에 기술적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의 창의성에 대해서 제안을 갖다 했잖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취득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거지. 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적을 때 지금 둘이 남학생이기 때문에 한 가지 선생님이 걱정하는 게 있어. 뭘 걱정을 하냐면 이거 적을 때 있잖아. 이 부분에서 적을 때 여기서 노멀 숫자를 갖다가 1, 그 다음에 노멀 숫자를 2, 노멀 숫자를 갖다가 3 이렇게 우리가 적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쓸 때 괄호 문자 1, 2, 3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정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가, 나, 다. 그 대신 여기서 우리가 이거 쓸 때 조금은 들여쓰기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에 대한 이 부분의 들여쓰기를 할 때는 조금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괄호 문자 1, 괄호 문자 2, 괄호 문자 3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 그 다음에 2, 3의 원문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보통 이 순서대로 나가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 우리가 여기서 무시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남학생들이 여기서 우리가 글을 갖다가 적을 때 이제 이게 만약에 A4지 한 장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들여쓰기 안 하고. 그리고 또 들여쓰기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막 가운데다가 이렇게 글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안 돼, 얘들아. 왜냐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평가자가 보고 너희들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의 개요서라고 하는 부분은 너희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즉 가독성이 높게 써줘야지. 그냥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쓴 것처럼 티가 나면 뽑아주고 싶어도 아무리 글을 제시를 잘하고 창의적 대안점을 잘했어도 뽑아줄 수가 없어. 그거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개요서 쓸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참고 삼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혹시 여기 이거 질문
성우하고 우성이 만약에 질문 지금 하게 되면 그 기대 효과를 할 때 어디 그 이거 기대 효과랑 미래적 가치는 이 결론에서 그 한 번 다시 집중적으로 제안한 거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한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해상 분수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그 해상 분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불어오는 황사나 미세먼지의 양 분명히 줄 수가 있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대 효과를 갖다 가진다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황사나 우리가 여기서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그 지각의 성분들이 바다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끔 되어짐으로 인해서 서해의 염분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쯔강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적어져가지고 서해 바닷물이 덜 짜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덜 짠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그 서해 바다의 생태계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상 분수로 인해서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닷속의 염분 농도를 갖다 조절해 주어서 뭐한다? 바다 생태계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해상 분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잘 활용을 하면 사실 관광 산업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 그런 해상 분수가 전 세계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겠어. 그러니까 그 해상 분수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관광 산업으로도 육성할 수가 있으니까 기대 효과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가가치가 매우 커지면서 새로운 취업 자리와 실업률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관광 산업은 슉 하고 이렇게 우리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이 부분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에서 중국의 책임이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나라 내부의 책임이냐 이걸 따질 때 그 해상 분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중국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우회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 간에 어떤 이런 대립구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 간의 교역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원활하게 좋아질 수가 있어. 그리고 미세먼지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혹시 주범이 누군 줄 알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 자동차 타이어. 공부 많이 했네.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어? 모르겠어요. 야, 그거 자동차 타이어를 제시해주는 곳이 있단 말이야? 와, 대박인데? 그거 엄청 잘 가르쳐 준 거야. 실제로 미세먼지의 그 발생되어지는, 이 1등이 자동차 타이어야. 자, 그럼 물어보자.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이 부분이,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 안 할까? 쉽게 말하면 테슬라 자동차가 다닌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 안 할 거냐고. 근데 우리는 광고할 때 뭐라고 했어? 이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 그건 개뿔 무슨 완전 X인 거지. 왜? 타이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인데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이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갖다가 우리가 했냐면 도로교통법에서 정속주행을 60, 70에서 50으로 낮춘 거야. 근데 50으로 낮추면 느리게 가니까 우리가 뚜껑이 열리고 와 왜 이렇게 느리게 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는 그 부분에서 정속주행을 갖다가 하면서 더 빠르게 멈추지 않고 갈 수가 있는 효과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해. 사람이 우리가 반자동으로 운전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3단계의 그런 자동차 말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5단계, 즉 우리가 그레이드는 6단계지. 그 6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면 지금의 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 있는 자동차까지 우리가 효과를 갖다 주는 나비 효과가 없어지게 될 거야. 그 나비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띄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타이어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 한 가지가 생기게끔 돼. 자,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술적 가치가 뭐가 필요하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즉 ICT라는 이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그 기술이 우리가 오게끔 되어지면 실제로 그런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제고가 돼서 우리가 사람이 딱 내릴 때 한 번만 빼놓고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세상이 곧 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기대 효과를 갖다 여기서 우리가 쓰는 거지. 사실 기대 효과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쓰면 본론에 대한 내용들 엄청 많아요. 3페이지가 부족할 정도로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채울 때 이 그릇을 갖다가 잘 익히면 돼.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릇을 갖다가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이 그릇을 갖다가 어디서 보고 왔으면 이 그릇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그릇을 갖다가 이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 그릇 만든 사람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버무리는 건 이 소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꿔주면 돼. 예를 들면 지진의 발생 부분에서 지진의 발생에 관계되어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지진의 정의 이게 아니라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 지진이란 정의, 지진의 정의 이것을 구분해서 또 쓴다는 거지. 지진의 정의에 대한 부분과 지진의 발생 원인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판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잠재되어져 있던 힘이 한순간 방출되어서 우리가 발생하는 게 지진인데 거기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발생되어진 에너지가 자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면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지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진의 발생 원인과 이 지진에 대한 정의는 서로 이게 조금 구분시켜 놔야 돼. 자, 또 여기 이거 지우기 전에 또 궁금한 거?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약에 고민되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간 그 먹먹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와. 괜찮아? 기술적 가치는 정확히 어떻게 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그 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그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서 자동차가 그 브레이크를 밟는 그 횟수를 갖다가 줄일 때 ICT라는 기술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이용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 기술을 갖다가 쓰게끔 되어지면 우리가 실제로 그 나비 효과로 인해서 정속 주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오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적 오염까지 우리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ICT라는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어진 세상, 그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된다? 대기질이 개선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현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같이 부여를 해주는 거지. 아까 그 ICT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이야기를 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잖아. ICT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빼주면 실제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자동차에 우리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이 대기 오염시키거나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오염시켜서 우리 지구 온난화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거 혹시 또 질문? 질문 없습니까? 우성 질문 있어? 본론은 이해돼? 그 현실에서 어떠고 있는지 같은 경우는 표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표나 그래프가 되는데 일단은 출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여기서 출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이 좀 찝어주면 출처는 여기 정의도 들어가겠지만 사회적 반응에서 이제 대부분들 개인이 단체가 국가가 발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나 인터뷰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출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거. 그래서 주석을 달아서 밑에다가 출처를 꼭 적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론에서 우리가 분석한 내용에서 이 문제점이나 현실에서 이어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출처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세 가지는
출처가 반드시 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대안점의 윗부분에는 그 표나 그래프나 그림이 들어가도 괜찮아.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부분에서 아까 대안점을 제시할 때 어떤 내가 상상 속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그린다고 한다면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로 그려놓고 그 그림에 대한 부분의 해석을 반드시 해줘야 돼. 자, 너희들이 지금 학년이 이제 3학년 맞지? 중1인데. 아, 중1이야? 그럼 3학년이 아니면 3학년처럼 우리 한번 써볼까? 어떻게 쓰냐면 바로 여기 이 표에 자 원서하고 정우성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쓴 거에 대한 부분의 표를 갖다가 우리가 딱 봤어. 근데 표가 뭘 썼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됐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거기 표나 그래프에다 뭘 갖다가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야? 바로 설명을 넣어줘야 돼. 설명. 선생님이 그 성우하고 지금 우성이한테 이거 내일 오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쓴 개요서에 하나 폼을 갖다가 보내줄게. 근데 거기서 쓸 때 선생님은 이 개요서를 갖다가 개조식으로 쓰지 않도록 나는 주의를 갖다 좀 시키거든. 개조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건 다 개조식이야. 근데 그렇다고 문장형으로 쓰게끔 되어지면 그 문장형으로 쓴 것이 보통 3줄, 4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3줄, 4줄 넘어가면 산문형이야. 에세이처럼 글이 너무 길어져서 아까 얘기했지 첫 번에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가독성. 그 가독성이 떨어지게끔 되어지면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볼 마음이 없어져. 왜 우리가 글이 내 눈에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떤 재밌는 소설도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가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를 갖다 적더라도 여기서 막 주저리 막 4줄 5줄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보통 꼭 많이 오버가 되면 3줄. 그리고 제일 적당한 건 1줄에서 2줄 정도로 이렇게 문장형으로 그 뭐뭐임, 뭐뭐 했음 여기까지는 되는데 만약에 지진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지진파 S, P 이렇게 딱 적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걸 갖다 우리 개조식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진파에 S파와 P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형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조식으로만 적지 않도록 해주면 개요서는 아름답게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할 수가 있어. 자, 또 다른 거. 없어? 지워도 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갖다가 우리가 들어서 해보면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래? 잠깐만, 선생님이 여기서 구분만 좀 해놓고 지금 하는 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그 개요설가 나올 때 선생님은 사실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겁나지가 않아. 근데 그 겁나지가 않는 이유가 선생님이 많이 아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아까의 틀을 갖다가 이용해서 쓰는데 선생님은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그 연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많냐 하면 안 많아. 딱 3가지야. 딱 3가지. 어떻게 3가지냐?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요새 대세잖아. 4차 산업 들어가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AI, 즉 인공지능이지. 자, 그리고 뭐가 등장했냐면 로봇, 그다음에 드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 말고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근데 이 주제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하나에다 묶어놓을 만큼 내용이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자, 여기 약간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했는데 전기 자동차 전기 없으면 안 되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분야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력과 그 다음에 수력과 그 다음에 원자력이 있어.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새 최근에 이제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쓰면서 자, 친환경 에너지, 즉 태양열이나 그 다음에 풍력이나 뭐 조력이나 등등등등.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돼서 나온 게 추가가 된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인공태양이. 자, 그리고 여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되어서 나온 게 있다면 자, 바로 무엇이냐면 챗 GTP. GTP냐 GPT냐? PT일걸요? GTP 아니야? 내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많이 틀리더라 이걸. GPT. 자, 그래서 이 GPT 기술, 자, 이 두 개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하는 식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전혀 이걸 배제할 수가 없지. 자, 근데 식량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제하게끔 되어지면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서 이 식량에 대한 부분의 공급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impossible food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곤충 식량이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심지어는 소,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닭.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얘네를 갖다가 우리가 키우는 축산에 관계되어진 거.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GMO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등장을 안 할 수가 없지. 자, 유전자, 변식물. 자, 근데 이 GMO에 관계되어진 것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 유전자, 뭐가 필요하다? 조작. 근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생명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변종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가장 쉬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바로 크리스토퍼 가이. 즉 유전자 가위인 거지.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단계가 뭐냐? 바로 맞춤하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맞춤하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여기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식량을 갖다가 우리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필요해.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바로 스마트 땡땡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스마트 땡땡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냥 대표적인 얘기로 스마트팜이지.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통한 바로 에너지 조절 센터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식량을 갖다가 키울 때 실제로 여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공태양이나 원자력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인공태양을 갖다가 통한 바로 식량 생산에 있어서의 설계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는 이 인공태양에서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이지만 인공태양은 핵 융합 기술이야. 그래서 인공태양에 대한 부분을 갖다 통해서 무엇을 갖다 만들어내느냐? 신소재.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의 연관성을 갖다 여기서 짤 수가 있겠건데, 요거. 그래서 이 서로에 대한 연관성의 내용을 반드시 이거 너네가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 이게 서로 간에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써먹어보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수업을 갖다 듣고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언급을 할 때 반드시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을 갖다가 할 것인지 이거 꼭 찾아봐야 된다. 이거.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잠깐. 야, 너네 둘 다 화면 다 켜. 왜 그러냐면 저녁 때 수업할 때 어차피 피곤한 건 다 마찬가지인데 화면 안 켜는 건 예의가 아니지. 화면 다 켜. 원서 얘기해봐봐. 임파서블 푸드라는 게 정의가 뭐예요? 임파서블 푸드는 우리가 여기서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가 먹잖아. 그지? 근데 식물에도 단백질이 있잖아. 그 식물성 단백질을 갖다가 동물성 단백질처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들은 모르고 먹을 텐데 맥도날드에 가면 아침마다 나오는 맥모닝 버거가 있어. 그 맥모닝 버거에 뭐가 들어가면 에그가 들어가거든. 에그. 그 에그는 실제로 우리가 구운 계란이 아니야. 달걀이 아니야.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가짜 달걀이야. 그래서 그걸 사 먹을 때 너네가 왜 그 맥모닝 버거의 버거가 2,900원, 2,500원밖에 안 될 정도로 싼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그건 달걀 값이 엄청 싼 재료이기 때문이야.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가짜 달걀이야. 그래서 맥모닝 버거가 맛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 어릴 때 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는 그래도 조금 있었거든. 콩고기라고. 그 콩고기가 바로 식물성 단백질인데 실제로 단백질을 갖다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 식물성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왜? 너네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고기에 육즙이 나와야 맛있잖아. 근데 그런 고기 육즙이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임파서블 푸드에서는 그런 육즙에 대한 부분을 갖다 흉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 근데 버거가 너무 비싸. 햄버거 하나에 얼마야? 25,000원이야. 임파서블 푸드로 만든 햄버거가 25,000원이라고. 그게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먹고 싶지 않아. 맛도 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의 그 장래성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지. 동물을 갖다가 먹지 않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는 비건이나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 소재야. 이 부분. 근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량을 할 수가 있냐면 3D 프린터를 우리가 여기서 이 플라스틱 심을 넣고 사는 거 말고 음식물의 영양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다른 무기염료에 대한 이 부분들로 우리가 여기서 넣고 음식을 조리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지면
지금에 있는 이 임파서블 푸드와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어. 특히 여기서 지금 너네가 혹시 곤충 식량 먹어봤어? 아니요. 이거 곤충 식량 우리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밀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밀웜이나 이런 것들 먹으면 고소해. 그리고 선생님 제자 중에 그 서울의 그 종로, 중구 쪽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곤충 음식 가게를 하는 제자가 있어. 근데 그 친구 할머니가 그 가게를 갖다가 하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곤충으로, 메뚜기로 파스타를 만들고, 메뚜기 그 파스타 위에다가 곤충을 갖다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징그러워서 안 먹었단 말이야. 근데 가게가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고 버텼어. 그래서 우리가 곤충이 들어가 있는 과자나 곤충이 들어가 있는 파스타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곧잘 팔리는 거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시간 때 우리가 그 단백질 쉐이크를 밀웜에 갖다가 갈아서 파는데 70잔이 우리가 마지막이거든. 근데 그 70잔이 다 팔려. 근데 단백질에 대한 그 선호도가 곤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혐오성 때문에 우리가 못 먹는 거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의 기호식품 하나로만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가 곤충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음식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물어보자. 식량을 갖다가 할 때 얘도 단백질이지? 얘도 단백질이지? 얘도 단백질이야.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고기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민감해 하는 걸까? 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민감해 하는 걸까? 윤리 문제. 윤리 문제랑 온실가스. 오, 자, 이거 제가 지울게. 자, 식량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한 가지 꼭 알고 있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몸에 물 다음으로 많이 필요한 게 단백질이야. 근데 이 단백질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갖다가 놓고 보면 당연히 고기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소나 돼지,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바로 닭인데, 이 중에 소비가 제일 많은 거는 돼지야. 자, 돼지는 중국에서 다들 좋아해. 중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고기야.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면 7,810억짜리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대치동만 하니까 너네 지금 광주에 있는 어떤 한 동,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합친 정도의 건물이야. 근데 그 큰 건물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돼지가 들어가, 얘들아. 그 돼지 아파트야, 돼지 아파트. 집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돼지가 들어가서 산다고. 돼지가 들어가서 살아. 기사 찾아보면 나와. 근데 돼지가 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까? 많이 있지. 그 기울력이. 그것도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에 있었잖아. 그것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돼지를 갖다가 공격해버리면 전체가 다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돼지를 갖다가 나눠 놓아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퍼질 수 있는 확률을 갖다 낮춘 거야. 그리고 그렇게 좁은 공간, 어쨌든 집이라는 그 공간 안에 있으면 돼지가 서로 간에, 자, 이게 그 새끼를 갖다가 낳는 그 확률적인 것도 훨씬 높아져. 그래서 그 돼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리수만 약 128만 마리야. 그래서 우리가 그 돼지에 대한 농장을 그렇게 우리가 대형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이고, 자, 그 다음에 소는 우리가 위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메테인 가스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방출한단 말이야. 온실가스 방출되어지는 주범 중에 소가 1등이야, 40%니까. 자, 근데 그런 소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위를 줄여야 돼. 근데 위를 갖다가 잘라내고 위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소를 갖다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 위 하나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소를 갖다가 만들면
자,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몇 가지나 될까? 그걸 반드시 얘기해야 돼. 자, 그럼 위가 하나로 줄어들었어? 그럼 당연히 뭐가 좋겠어? 메테인 가스를 갖다 방출한 양이 적어지니까 지구 온실가스 방출률이 떨어지겠지?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건? 그거 말고 다른 건? 위가 하나야. 빨리 먹지. 소가 먹는 먹이의 양을 줄일 수 있어. 그리고 소와 위가 4개일 때는 소가 똥을 싸면 우리가 설사처럼 물똥을 싸지만 위가 하나일 때는 우리가 여기서 사람처럼 된 똥을 쌀 수 있다. 그럼 그게 무슨 일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거기 이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고 소의 먹이를 갖다가 우리가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공급되어질 수 있는 풀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끔 되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그 소에다가 유전자 조작 변이를 하게 되어지면서 한 가지를 더 넣으면, 즉 돼지 유전자를 갖다가 결합시킬 수 있으면 조금만 먹어도 돼지처럼 살을 찌울 수 있는 구조가 돼. 그리고 여기서 소라고 하는 이 음식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돼지는 사람의 체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돼지를 갖다가 우리가 삼겹살이라고 하는 기름을 갖다가 먹어도 내가 이 몸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근데 돼지는 말고 소는 체온이 40도 가까이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소고기 먹을 때 마블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흰 그 무늬 같은 게 많이 있는 고기를 먹잖아. 다 소 기름이잖아. 근데 그게 40도에서 녹는다고 얘들아. 근데 우리 몸은 몇 도야? 36.5도란 말이야. 평균 온도가.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쌓인 소의 지방 기름은 먹어 안 먹어?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지. 그럼 소의 그 지방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내 몸에. 내장 지방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민한다면 우리가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안 좋은 단점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풀어줘야 돼. 자, 그리고 닭은 너네가 여기서 치킨을 갖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닭의 치킨에 우리가 쓰이는 닭들은 그 닭들이 뭘 갖다가 우리가 봤냐면 성장 호르몬, 즉 거기서 우리가 이 성장을 갖다 빨리 시켜주는 그 물질을 어린 닭들, 그러니까 영계라고 하는 그 어린 닭들의 먹는 모이에다가 그걸 집어넣어. 그래서 닭이 훅훅훅훅 그냥 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런 물질을 먹고 자란 닭을 우리가 치킨으로 먹었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어떤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들은 치킨을 먹지 말라고 해. 참고적으로 그런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고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백질을 갖다가 내가 뽑아내서 곤충으로부터 뽑아내서 적절하게 단백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단백질이 아까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어.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기에 대해서 열광할까? 근데 고기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는 단백질이 필요해서인데 왜 하필이면 단백질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할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근육 때문에요. 즉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이거 틀린 거 아니지. 이거 틀린 얘기 아니야. 맞는 얘기야.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몸의 구성 성분인 것 말고 단백질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 바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 자 또는 소화효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지. 자, 호르몬과 소화효소로 우리가 쓰인다 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리작용을 갖다가 조절해 준다는 얘기야. 이 생리작용이 조절되어야만 내 생명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럼 내 생명활동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단백질에 대한 이 부분의 공급을 갖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아까 무엇을 갖다 제시했었냐면 식용곤충, 즉 곤충 식량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했는데 식용곤충에서 대표적인 거 우리가 여기서 99.9%지. 이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 곤충이 있어. 그게 바로 메뚜기야. 너네가 알고 있는 미럼이라고 하는 거는 75.8%밖에 안 돼. 예. 그 미럼에 우리가 성충을 갖다 갈색 거절이라고 하는데 그 갈색 거절이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메뚜기보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양이 적어. 그래서 이 식용곤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길러내기 위해서 농장을 갖다가 경영할 경우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스마트팜이라고 부르어요. 근데 왜 스마트팜이냐면 인공지능을 갖다가 통해서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용해 그것이 곤충이든 식물이든 간에 우리가 특정한 조건에서 계속 유지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 농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그걸 스마트팜이라고 해. 자, 근데 그런 스마트팜에서 우리가 이제 미럼을 갖다가 길러내. 자, 근데 이 메뚜기가 우리가 아닌 미럼을 갖다가 길러낼 때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지. 뭐냐면 미럼이라고 하는 게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먹여서 즉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생물이란 말이야. 근데 무기물을 갖다 유기물로 바꿔주는 생물이다 보니까 스티로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갖다 하려고 정말 많은 미럼의 새끼를 갖다가 그 스마트 농장에서 길러. 근데 딱 일주일 후 그 미럼이 다 성충이 돼서 몇백만 마리의 우리가 갈색 거저리가 되면 자, 그 처치 곤란이겠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짤 때 어떻게 짜냐면 곤충 스마트팜은 애벌레에서 나중에 성충이 되어진 뒤 끝이 아니라 성충이 다시 알을 낳고 자, 그것이 애벌레가 돼서 다시 성충이 돼서 될 수 있도록 이 순환 시스템을 꼭 짜야 돼. 그 이유는 자, 여기서 성충이 죽게 되어지면 죽은 성충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알을 낳고 난 뒤이기 때문에 단백질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가치가 생겨.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정 단백질을 갖다가 계속 순환시키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얻은 단백질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으로 이용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어질 바로 3D 프린터의 재료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지. 앞으로는 음식점이 우리가 여기서 없어질지도 몰라. 그 이유는 3D 프린터로 집을 만들고 3D 프린터로 우리가 어떤 도구를 만들어. 근데 우리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거는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드는 거야. 근데 3D 프린터로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을 넣어서 정말 똑같게는 만들 수 있지만 맛과 향을 갖다가 지금은 아직 거기다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여기서 완성이 되면 3D 프린터로 음식을 구경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거에서 아까 R에서 성충이 되는데 암컷과 수컷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암컷과 수컷의 양 개체량도 엄청나.
그런데 최근에 메뚜기가 발견된 것 중에 호주 메뚜기가 있어. 호주 메뚜기. 근데 호주 메뚜기는 우리가 보통 메뚜기가 요만하잖아. 봐서 알지? 근데 호주 메뚜기는 이만해. 이것과 이만한 것과 이게 분필 요만한 게 제일 큰 건데 그거하고 이거 손바닥하고 비교하면 사이즈가 어때? 다르지? 근데 이 메뚜기는 암컷과 수컷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호주 메뚜기는 암컷과 수컷이 한 몸 안에 있는 자웅동체야. 자기가 알 낳고 자기가 커. 근데 사이즈가 이만이나 돼.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메뚜기가 똑같이 99.9%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면 알을 낳고 그대로 따서 자기 스스로 자라서 어떤 도움 없이 또 알을 낳을 수가 있어. 바로 여기에서 수컷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이 메뚜기의 개체가 다른 메뚜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돼? 더 많지. 그래서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주 메뚜기에 대한 부분이 이런 3D 프린터에서 단백질 재료를 갖다가 얻으려면 제일 필요한 그 재료가 되는 거지. 근데 이 호주 메뚜기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다 싫어해. 왜? 얘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농작물이 남아나질 않거든. 그래서 호주 메뚜기를 없애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호주 메뚜기를 갖다 단백질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게 그 농작물을 갖다가 보호하고 그 단백질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끔 되는 거야. 이거 참고적으로 예전에 이거 알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는 여기서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갖다가 사용해서 자 위를 우리가 4개에서 자 한 개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과 자 돼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바이러스 차단하는 거 하고 이 돼지가 다산의 동물이야.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마리가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또 쓸 수가 있고 닭은 아까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장 촉진제지. 자, 성장 촉진제를 갖다가 여기서 모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 자,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이용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서우야,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전기 자동차만 써야 되는 걸까? 왜 전기 자동차만 써야 되는 걸까? 때문에 그 휘발유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저희 경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그 자동차의 시스템을 갖다가 오픈형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어.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절전 상태 유지를 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우리가 24시간 개방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 자동차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사용할 경우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가 사용할 때 전기 자동차
형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띄워야 되고,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타이어에 대한 마모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얘는 확실하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드론카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돼야 돼. 즉 공중에 우리가 떠다니는 거지. 하지만 지금 도로교통법상 일반인이 비행체를 갖다가 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드론카에 대한 부분은 먼 미래 이야기야. 이거는.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우리가 들어가는 인공지능은 여기서 우리가 왜 필요하냐면 단순하게 자동차를 갖다 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인공지능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 인공지능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성아, 너 인공지능 만약에 있으면 너 어디다 쓸래? 좀 있으면 테슬라에서 태봇이라는 로봇이 나온대잖아. 1억 5천만 원에 판매한다고 그러던데. 사람형 인간형 로봇이야. 인간보다 이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 아, 객관적인 판단? 그런 경우도 있겠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개발이 되어지면 제일 많이 먼저 쓰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법원이야. 변호사, 검사. 왜? 법의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쓸 경우가 더 높을 거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게 되냐? 이걸 알려줄게, 얘들아. 지금 우리의 그 통신 시스템은, 이 핸드폰 통신 시스템은 5G야. 이 5G는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높인 기술이야. 근데 우리 6G라고 하는 부분은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수중에서의 전파 통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가 수영한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꽂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넣고 있으면 물속에서도 얼마든지 친구들과 대화를 갖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지. 7G는 우리가 7세대는 더 이상 핸드폰을 쓰지 않고 서로 간에 우리가 여기서 텔레파시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단계가 7G야. 자, 근데 그 구도에서 이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기억 때문에. 얘기를 들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의 뇌를 갖다가 모아놓는 브레인뱅크가 있어. 그 브레인뱅크가 어디냐면 미국에 가면 링컨 대통령부터 뉴턴의 뇌까지 전부 다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뇌를 갖다가 최근 꺼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뇌를 33조각으로 잘랐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뇌가 1230g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뇌 33조각을 잘라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외하고 나머지 그 25조각은 다른 외국 기관에 보내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하게끔 했어. 근데 왜 하필이면 8조각을 갖다가 우리가 보내지 않았냐? 그건 기억을 담당하기 때문이지. 아인슈타인의 뇌를 갖다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이 과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끝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을 직접적으로 살려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뒤의 이야기를 직접 만든 복제인간한테 듣고 싶은 거야. 그때 만든 이 클론, 복제인간에다가 넣을 기억을 우리가 옮기는 작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뇌에 기억을 갖다 담당하는 8조각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잘 봐. 뇌의 기억을 옮긴다라고 했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이 내용을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 하나로 너희들한테 전송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희들과 공유가 되는 거야. 엄청 편하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적금, 예금 하는 은행이 아니라 내 기억을 갖다가 사고 파는 일, 내 기억을 갖다가 우리가 보관하는 메모리 뱅크가 나타날 거라는 거지. 그
메모리 뱅크가 나타나게 되면 그 메모리 뱅크의 기억을 갖다가 저장해 주는 것만으로 돈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단계가 뛰어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뇌를 갖다가 이제 바꾸려고 그럴 거야, 분명히. 자, 그러면 왜? 내가 한참 배워야 될 거를 갖다가 내 칩 하나를 꽂음으로 인해서 내가 못 추던 이게 춤도 추고 막 내가 하던 태권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라고 하면 안 하겠어? 날아가겠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뇌를 갖다가 사람의 뇌를 이 메모리 기억 뱅크에 대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뭘로 바꾸냐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거를 전자두뇌라고 해. 인공지능과 전자두뇌는 다르다. 인공지능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두뇌는 생각이 아니라 얘는 하나의 하드웨어야. 얘는 이 전자두뇌를 갖다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전뇌라고 해. 전뇌. 그 전뇌의 다음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과 하나로 합쳐지는 인공지능이야.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런 메모리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죽지 않을 수가 있지. 왜 안 죽느냐? 기억이 계속 옮겨갈 수가 있잖아. 기억이 옮겨가면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기억을 갖다가 옮기는 역할은 누구든지 다 가능할까? 누가 가능할까? 돈 있는 사람들. 왜? 여기서 이게 무서운 거는 내가 만약에 기억을 옮겨서 100일을 사는 사람이 있고 기억을 옮겨서 1000일을 갖다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루에 100일을 사는 사람은 100원씩 벌었다고 쳐. 근데 1000일을 사는 사람은 똑같이 100원을 갖다 벌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10,000원이지만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얼마냐면 100,000원이야. 자, 이게 만약에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계산해야 된다면 바로 부의 차이가 나는 바로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수명의 연장 기술은 확실한 부익부, 빈익빈을 갖다 만드는 기술이기도 해. 그건 단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자두뇌를 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계속 복제해가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다면 자, 생명에 대한 연속성이 생기게끔 될 텐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기억만 옮겨가면 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 바로 무감각해지겠지? 그 무감각해지게 되면 뭐가 제일 문제가 돼?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기대효과 밑에 있던 미래적 가치 중에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러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기서 드론이나 또는 로봇이나 또는 인공지능이 자, 사람과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미래를 갖다가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격을 부여할 거냐 말 거냐야. 우성이하고 성우는 만약에 너희들 주변에 그 애완견처럼 우리 애완동물처럼 너희들을 따라다니는 로봇이 있어. 근데 너희들과 그냥 뭐 짧게 산 게 아니라 한 5, 6년 살았단 말이야. 5, 6년 살면서 갑자기 이제 응급 상황이 돼서 로봇이 이게 뭔가를 갖다가 이게 같이 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 그때 그 로봇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은 윤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어? 로봇이 부서진다고 하면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부서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부서뜨릴 거야? 다시 만들면 되니까? 자, 근데 우리가 그 한 예로 강아지나 우리가 고양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다가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로봇도 분명히 우리가 쓰다가 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로봇이 만약에 인공지능 형태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버린 법적 책임자, 법적 소지자의 책임이 불분명하면 안 되고 명확해야 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화가 난다고 로봇의 팔을 하나 뜯었어. 다리를 하나 뜯었어. 자, 그럼 감정적으로 그렇게 돼서 로봇에 대한 부분에 해를 입혔어. 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잘못한 건가? 라고 분명히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 그래서 법적 책임에 대한 강화라는 이 부분이 인공지능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딱 타이틀이 뜨는 순간 인공지능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내가 그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정을 못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갖다가 띄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 인공지능이 만약에 안 그러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 지금 이번에 서울에서 10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걸고 나왔거든. 진짜 우연치 않게 똑같이 나왔어. 주제가. 너네 GPT 써봤어? 안 써봤어? 아빠랑 같이 해봤어요. 어때 느낌이? 이게 그 챗GPT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사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는 그냥 척척해주는 편인데 제가 신기했던 게 친구들이 그거에다가 그 챗GPT에 시 지어보라고 했더니 시를 짓긴 짓더라고요. 근데 그 창작 활동에 대해서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수 나타내는 건데 AI 입장에서는 선을 그 특정한 형태로 이제 그려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아주 신기했어요. 근데 왜 챗 GPT를 갖다가 오픈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오픈형 AI잖아. 왜 오픈형 AI로 만들었는지 그 생각을 안 해? 그걸 해봐야지. 그 이유는 아무리 그 인공지능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 어떤 교육을 갖다가 위해서 자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는 정보보다 그 양이 어떨까? 적겠지. 그 오픈형 AI로 만들어 놓은 이 챗 GPT는 그런 오픈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심화 학습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 구글에서 우리가 바트라고 하는 게 새로 내놨다고는 하지만 그게 버벅거린다고 하지. 그럼 왜 그러냐면 아직 다양한 정보에 접근이 안 됐기 때문이야. 최근에 우리가 여기서 그 구글에서 챗봇을 갖다가 노브아웃 시킨 일이 있어. 선생님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챗봇 A와 챗봇 B 이 둘이 개발자 몰래 서로 대화를 갖다 하고 있는 거를 개발자가 알게 됐어. 근데 더 무섭다고 하는 표현을 갖다 썼는데 이 A하고 B 챗봇이 대화하고 있었던 그 언어가 개발자 우리 지구상에서 쓰이지 않는 언어인 거지. 그리고 그 언어를 갖다 만든 게 누구냐면 챗봇이야. 자, 그러면 챗봇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같은 얘네들이 언어를 갖다가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 수준까지가 올라가 있어. 자, 그래서 이 개발자가 너무 겁나서 그걸 꺼버렸어, 전원을. 자, 그리고 나중에 그 나누었던 대화를 갖다가 암호처럼 해놨던 부분들을 해석해가지고 하는데 일상적인 대화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나누는 대화가 사람이 모를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위해성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위협적인 그 부분을 갖다 느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켜놓지를 못하고 아직도 꺼놨어. 만약에 그게 켜지는 순간 선생님은 그 MS에서 만든 GPT를 능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GPT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초기 단계에
네이버 같은 시스템이고 그 다양성을 갖다 받아들여서 나중에 우리가 로직이 형성되어지게 되면 그 로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변이 우리 하게 되어지는 시스템으로 꾸며질 거야. 이게 그 챗 GPT는 우리가 하나의 트리야, 트리. 나무, 가지처럼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그걸 갖다가 꺼내고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글의 그 챗봇 시스템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부분에서 분명히 로봇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이 인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단계여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약을 갖다 만들어놔야 돼. 왜 로봇의 3원칙 있지? 로봇의 3원칙 뭐지? 일단 사람한테 해를 가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는 무조건 명령을 복종해야 되고 네, 세 번째 로봇이 자신의 몸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렇지. 맞아. 조건을 만족하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한다. 이게 4원칙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 한은 로봇은 우리 사람한테 절대 해를 가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깨지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놨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윤리가 적용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그래서 개요서를 작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의 찬반 논리 또는 인공지능의 인격에 대한 부분의 인정이 가능한가 이런 주제들이 나오면 사실 되게 모호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잣대를 갖다 두지 않으면 작성을 갖다 한 글 자체가 되게 모호할 수 있어. 거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 인공지능 의사. 근데 이 왓슨을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추방을 했거든. 근데 왜 추방을 했냐면 얘가 영상 판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정보를 받고 그걸 갖다 제공하는데 문제는 이 왓슨이 우리나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왓슨에 담겨져서 그대로 다 외국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수집 장치였던 셈이니까. 그래서 이 왓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용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치우고 새로운 이제 그 영상 판독 인공지능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고 있어. 그게 완성이 되어지면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독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일이 조금은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돼. 근데 의사들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개발자와 그 다음에 그 실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 간의 이런 협업관계가, 협업단체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점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나 영상 자료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영상 자료가 만약에 선생님께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나한테 물어보고 넣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고 넣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나중에 해킹이 당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문제점으로 꼽아주는 것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인공지능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서 우리가 마무리할게. 인공지능은 혹시 여기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관심인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줘. 그러면 GMO를 긍정적으로 봐야 돼, 부정적으로? GMO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선생님은 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본다. 왜 그러냐면 호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넣고 있는 정보들이 사실은 거기에는 그 부분에서 GPT를 갖다가 발달시키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위협성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GPT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혁신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GPT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검증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너네들 혹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봤니?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에 보면 스카이넷이 나오잖아. 근데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누가 그렇게 우리가 만들 줄 알았겠어? 그러니까 검증되어지지 않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확신적인 부분에 갖다가 우리가 확신해가지고 그걸 대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것도 우리 인간이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기술은 완벽할 수가 없어. 항상 뭔가 오점이 있어. 그래서 오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1%만 있어도 결과물은 완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기술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일시적으로라도 제한을 갖다 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 또 다른 것도 혹시 질문 없습니까? 자, 없으면 일단은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이제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잠깐 해줄게. 지진이 나오면 일단 우리나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지진 지대가 안전한 지대인가 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이야기들 나와. 근데 2월 달에 있었던 튀르키예 지진하고 비교를 갖다가 여기다 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튀르키예 지진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지진 규모로 따지게 되면 규모는 7.8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도라고 해서 피해 규모로 따지면 12야. 보통 우리는 14가 최고인데 12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규모인 거지. 그래서 이런 지진이 튀르키예 역사상 얼마 만에 온 거냐면 200년 만에 온 거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것도 있고 지진의 발생 시각이 새벽 1시야. 새벽 1시가 왜 여기서 문제가 되냐면 일을 하러 나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오히려 약간 그 사람들이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었을 텐데 새벽 1시니까 다 자고 있었을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발생되어진 지진을 막지 못하고 건물의 잔해에 다 깔린 거지. 자, 이 지진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약 46,000 명이 죽었어. 자, 그리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건물이 몇 개가 무너졌냐면 건물 몇 개나 무너졌을 것 같아? 그때 건물 무너지는 거 영상들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얼마나 무너졌을까? 10,000개. 20만 채 건물이 무너졌어. 자, 그리고 피해 규모가 192억 달러야. 192억 달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1,000원씩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지. 실제 이걸 갖다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142조야. 우리나라 그 전체 한 해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간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한 그 아라비아 반도가 4개의 판이 맞물리는 곳이야.
왜 튀르키예 지진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큰 지진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이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이 튀르키예 터키 국민들이 화가 엄청 났어. 왜 화가 났냐면 터키는 튀르키예는 지진세를 내 얘들아. 지진세를 내면 건물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끔 보완을 갖다 해야 되잖아. 근데 지진세를 냈는데 지진에 대해서 대비한 점이 단 한 개도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거야. 자, 근데 지진에 갖다가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에는 자, 내진, 재진, 면진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진이 뭐냐? 내진이 뭐야? 지진을 견디는 거? 또 그럼 재진은 면진은 뭐야? 건물이 일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서 그 진동에 의해서 가해진 충격을 줄 정확하네. 내진은 이건 건물 자체의 강도야. 콘크리트 강도. 재진은 그 진동을 갖다가 상쇄시켜주는 거야. 면진은 이들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 여기 우리가 그 건물 밑에다가 이 용수철 갖다 이렇게 깔아놓은 거. 이게 면진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거. 그래, 재진은 형태가 어떤 거냐면 건물에다가 1번 가면 이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여기서 이 Y자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이 부분이 수축되어지면서 진동을 갖다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여기서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2000년대 초반에 19.5% 내진 설계였었는데 지금 2015년 3월달에 우리가 약 33.3%까지 올라갔어. 근데 33.3%까지 올라갔는데 그 33.3%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여기서 완벽하지 않다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새로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짓기 위해서 헐고 짓는 과정에서 내진 설계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70% 정도의 건물은 아직도 내진 설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이 터져서 6.5의 지진만 우리가 오더라도 전체 건물의 약 70%가 더 무너질 수가 있어.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내진 설계를 갖다가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재진과 면진에 대한 우리가 구조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지. 이거. 자, 근데 내진, 재진, 면진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자꾸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아라비아판의 4개의 영역에 겹쳐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야. 그 이유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서해 쪽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그리는 거대한 단층대가 하나가 있어. 이게 이름이 뭐냐면 팔루단층대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속해 있는 유라시아 판과 그 다음에 태평양판이 근접해 있는 가장자리에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용적인 것들을 갖다 할 때 여기 이 일본의 영향과 이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탄류단층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
최근에 우리가 충북 괴산에서 발생되어졌던 2.5의 지진은 발생될 수 없는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야.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여기서 우리가 이 유라시아판이 이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탄로된 층대도 오른쪽으로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틈 사이에서 우리가 있던 이 부분이 이렇게 밀리다가 여기 이렇게 부러진 거지. 그래서 부러진 곳이 어디냐? 충북 괴산이야. 근데 그 부러지기가 쉬울 정도로 땅이 많이 갈라져 있는 곳이 단층이. 그게 바로 여기 영남지방인데 이 영남지방은 한번 걷잡을 수 없이 터지면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 난리가 날 수 있어. 이유는 여기 이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 안동에 있는 수력 발전, 여기들이 다 지진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단층대 위에 지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영남지방에서 지진이 발생을 갖다가 할 때 위험하다는 이유가 이 발전소들이 단층대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단층 활동이 우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경우 이 발전소가 우리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 부서질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단층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단층처럼 우리가 단층의 활동이 활발한 거를 활성단층이라고 해. 영남지방은 이 활성단층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우리가 자꾸 침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혹시 일본 침몰이 어떤 표현인지 혹시 알 수 있어? 일본은 침몰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최근에 1학년이니까 지구과학에서 직권의 변화에서 배웠을 텐데 일본이 침몰한다. 밑으로 들어간다. 밑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밀도 차이? 이 그림 봤어? 이거 단층. 이거 경계인데 우리나라고 여기 일본이야. 그리고 여기가 유라시아판이고, 자 얘는 이렇게 들어와.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이 태평양판이야. 자 근데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밀도라고 하는 것이 작아. 근데 태평양판은 해양판이라서 밀도가 높아. 그러니까 얘는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냐? 밑으로 가라앉고, 여기는 이 유라시아판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위로 뜨지. 대륙판이니까. 근데 이 경계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경계라고 하냐면 서비평 경계라고 하는데, 이 서비평 경계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 우리가 화산이 있어. 그래서 화산이 터지면 절벽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여기 일본이 대륙의 판으로 밀려 들어가. 쉽게 말하면 가라앉는 거지, 끊어져서. 그렇게 되면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뚝 끊어지면 이런 모양이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일본의 땅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 이쪽에 우리가 서쪽에 있는 후지산이 여기서 지금의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이 될 수 있어. 근데 후지산이 일본의 화산이 터지면서 같이 터지게 되면 일본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자체가 우리가 섬나라가 아닌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냥 우리 바다 위에 화산 폭발이 있었던 지역으로 우리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여기서 일본 침몰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는 거야. 근데 이런 일본이 이런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의
경기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활성단층이 우리가 계속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경주에서 났던 그 5.6 지진 때문에 서울까지 우리가 흔들렸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은 사람이 만든 지진이야, 얘들아. 그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야. 거기다가 지열 발전소를 갖다 만들려고 땅 속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웠던 것이 그대로 밑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지진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만든 지진이야, 포항 지진은. 그래서 그거는 국가적인 배상 책임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 지열 발전을 갖다가 우리가 시험 테스트했던 그 발전소에서 그 피해액을 갖다가 보상해야 되는 거라서 실제 우리가 국가적인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은 2차적인 거야. 그래서 포항에 그때 지진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기 집에 들어가서 못 살아, 얘들아. 텐트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도 아직 그 사실을 갖다가 잘 모르고 이제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자, 그리고 그 이번에 서울권에서 나온 문제 중에 목동 쪽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영남지방에 있는 안동, 이게 댐, 그 다음에 우리가 강화도 옹진군의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전라도 영광군의 원자력발전소, 자, 이 세 군데에 선택을 해서 내가 기부를 갖다 하고 싶어. 이 화력발전소, 영광군의 원자력발전소, 자, 그 다음에 안동 지역의 수력발전소. 자, 이럴 때 만약에 너희들이라면 저 세 군데 중에 내가 기부를 갖다가 하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 내가 지금 여기서 발전소만 이야기해줬는데 옹진군은 인구수가 25,000이야. 그 다음에 영광군은 47,000이야. 그 다음에 안동 지역은 25만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옹진군의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는 지진이 약 190번이나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었어. 피해가 없었어. 지진에 대한 피해 신고가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영광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던 곳은 이 원자력 발전소 한 번 가동을 멈췄다가 최근에 다시 가동을 갖다 시작했어.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에는 우리가 구멍이라고 하는 공극이 약 140곳이 발견됐어. 자, 그리고 여기는 안동은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진대가 단층대가 지나가는 곳 위에다가 수력발전소를 갖다가 건립을 했는데, 우리나라 수력발전소의 시스템이, 얘들아, 선생님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사력댐이라고 하는 거더라. 사력댐. 이게 뭐냐면 콘크리트를 갖다 이렇게 겉에다가 두르고 여기를 모래로 두는 거지. 모래하고 자갈. 그래서 물이 밀려오면 이 콘크리트가 부서졌을 때 이 모래와 자갈과 함께 물이 밀려 내려와서 그 안동 전체에 홍수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 물이 실제 홍수가 나게 됐을 때는 안동 시내를 5m 정도 잠기게 할 수 있어. 아파트 높이 한 3층 정도. 자, 그런 조건을 갖다 우리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너네들이 만약에 여기 옹진과 영광과 안동 이 세 군데를 만약에 너네가 기부를 한다면, 기부하고 싶은 자산가라면 지금까지 이야기해줬던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기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디다가 기부를 갖다 하고 싶니? 어디다 하겠어? 옹진. 옹진? 또? 원선우 너는?
어디? 옹진은 제외. 인구수가 적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지진에 대한 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었어. 자, 그럼 이제 두 군데가 남았네. 원자력 발전소하고 수력 발전소. 자,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터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방사능이 유출되면, 자, 이거는 우리가 개인이 기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가적인 대응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거 국가가 대비를 해줘야 돼. 그래서 개인 자산가가 우리가 준비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그 적당한 시스템 지역이 어디냐면 안동이야, 안동. 그래서 아까 사력댐을 갖다가 이 앞에 보강할 수 있는 댐을 하나 더 우리가 설치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부지로는 안동이 훨씬 적당하다, 이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설명해. 여기까지 혹시 질문? 만약에 주장을 갖다 할 때는 이 세 지역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인구수가 많은 안동에 있는 수력댐에 기부를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 거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이 영남 지역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초 단층대에 설치되어져 있는 이런 댐들을 또는 발전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선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아까 여기 영광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제 내가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대응해야 되는 일임을 갖다 명확하게 여기서 근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됐어? 하면서 궁금한 거. 사진 찍은 거는 엄마한테 지금 다 보내드릴 거야. 이거 영상은 선생님이 내일 오전에 영상 찍은 거 다 보내줄 거거든? 너네 대회 언제지?